저는 올해 78살 박만수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으로, 아버지로, 그리고 할아버지로 제겐 늘 존경받는 가장이라는 이름이 따라다녔죠.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7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순간,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삶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제 삶을 지탱했던 그날 밤의 진실.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호스피스 병동. 늦가을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다. 박만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78배 나이 폐암 말기. 의사는 남은 시간이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다. 아버지, 물 좀 드실래요? 아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한때 단단했던 손은 이제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가장의 손이었다. 지훈아, 소연이도 오고 있니? 네, 아버지. 곧 도착한다고 했어요. 수진이도 같이 오고 있고요.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저 나무처럼 자신의 삶도 이제 마지막 계절을 맞이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한 이야기. 그것을 오늘 반드시 털어놓아야 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딸 소연이 들어왔다. 뒤이어 며느리 수진도 함께였다. 소연은 아버지의 야윈 얼굴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많이 편찮으세요? 괜찮다. 다들 앉거라. 만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단호함이 있었다. 가족들은 침대 주변에 둘러 앉았다. 병실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있다. 만수가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지훈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죽는다니요? 아직 치료 받으시면. 아니다. 나도 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만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온 일이 있다. 너희들에게도 너희 어머니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소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들어야 한다. 내가 죽고 나면 영영 모를 일이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진이 조용히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병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창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가 멀어져 갔다. 만수는 눈을 감았다. 70여 년 전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그때의 공포, 죄책감, 그리고 평생을 짓누른 비밀의 무게. 이제 그것을 내려놓을 시간이었다. 내가 25살 때였다. 너희 어머니를 만나기도 전이었지.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다. 그때 나는 사람을 죽였다. 병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소연은 입을 벌린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수진만이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지훈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는 이것이 병으로 인한 헛소리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가 살인자라니.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만수는 아들의 충격받은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야 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 비밀을 안고 죽을 수는 없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지우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올곧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장으로 향하던 아버지의 뒷모습. 거친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따뜻함.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그 모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기억나세요, 아버지?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과 싸우고 들어온 날. 지훈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저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남자는 때로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왜 싸우는가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날 밤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소연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저도 기억해요. 제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아버지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덕분에 재수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고요. 만수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와 자신이 숨겨온 과거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다.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은 저희 부부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할 때도 묵묵히 도와주셨어요. 단 한 번도 부담스러운 내색을 하지 않으셨죠. 병실에는 가족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창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손이었다. 만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자식들의 사랑과 존경이 담긴 눈빛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다. 너희들이 기억하는 아버지. 그것도 진짜다. 하지만 그 전에 또 다른 내가 있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온 나라가 폐허였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던 시절이었지. 소연이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진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병들어 누워 계셨다. 15살 난 여동생과 10살 난 남동생을 먹여 살려야 했어. 25의 나이에 가장이 된 거지.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고모와 삼촌 얘기세요? 저희는 두 분이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들었는데.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지. 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니까.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동생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아무 일이든 했어. 지게를 지고 막노동을 하고 쓰레기를 주워 팔기도 했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수진이 물 한 잔을 따라 만수에게 건넸다. 그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한 모금 마셨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났다. 이름은 최창식. 동네에서 좀 알려진 건달이었지. 그가 나에게 일을 하나 제안했어. 무슨 일이었는데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군 부대에서 물건을 빼돌려 팔아넘기는 일이었다. 불법이었지만 돈이 됐어. 동생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훈이 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아버지.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살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래,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일이 잘못됐어. 최창식이 나를 배신했다. 내가 혼자 물건을 빼돌린 것처럼 꾸미고 자기는 빠져나갔지. 그리고는 내게서 돈까지 뺏으려 했어. 병실에 긴장감이 흘렀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70여 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1953년 늦가을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최창식이 부하 둘을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왔다. 술에 취해 있었지. 동생들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고 병든 어머니는 기침을 하며 신음하고 계셨어. 지훈이 숨을 삼켰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다. 그가 말했다. 야, 박만수. 내가 가진 거 다 내놔. 안 그러면 내 동생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서 여동생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지. 소연이 입을 손으로 가렸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광경이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부엌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었어. 그저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었는데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창식이 달려들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칼이 그의 가슴에 박혔다. 정확히 심장 부근이었어. 피가 너무 많이 흘렀다. 병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훈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소연은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쓰러지면서 내 이름을 불렀다. 박만수. 그리고는 숨이 끊어졌지.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하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 나는 그의 시체를 끌어안고 울었어. 살인자가 된 거였다. 25의 나이에.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그 후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날 밤 비가 많이 왔다. 나는 시체를 지게에 싣고 산으로 올라갔어. 깊은 곳에 묻었지. 비가 모든 흔적을 지워주었다. 지훈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정당 방위였잖아요. 동생들을 지키려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에 가지 않았어. 신고하지 않았어. 시체를 숨겼어. 그것만으로도 나는 죄인이었다. 소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럼 경찰은? 수사는 없었나요? 있었다. 최창식이 실종됐다고 신고가 들어왔지. 하지만 그는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고 빚도 많았어. 사람들은 그가 야반도주했다고 생각했다. 만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그 후로 나는 서울을 떠났다. 동생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갔지. 거기서 새 삶을 시작했어. 너희 어머니도 거기서 만났고. 어머니는 아셨어요? 지훈이 물었다. 몰랐다. 죽을 때까지 모르고 가셨지. 나는 그 비밀을 혼자 품고 살았어.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만수의 얼굴을 비췄다. 깊은 주름 사이로 70년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 최창식이 피를 흘리며 내 이름을 부르는 꿈을. 소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살인은 살인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었든. 소연아,
지훈이 동생을 제지했다. 지금이 그런 말을 할 때야?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해봐. 오빠는 지금 살인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법은 어떻게 되는 거고요? 두 남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수진이 중재에 나섰다. 일단 아버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죠.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말이 맞다. 아직 다 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 만수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오래된 수첩이었다. 이건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다. 매일 밤 최창식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썼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보였다. 1953년 11월 15일. 오늘도 악몽을 꿨다. 최창식 씨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만수가 읽기 시작했다. 1954년 3월 2일. 동생들이 학교에 갔다. 창식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당신이 준 돈으로 동생들을 먹이고 입혔다. 죄스럽다. 지훈이 아버지의 수첩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1960년 5월 5일. 오늘 결혼했다. 신부는 내가 살인자인 줄 모른다. 이 비밀을 안고 살아야 한다. 그녀에게 미안하다. 소연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다. 아버지의 고통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다. 매년 그가 죽은 날이면 산에 올라가 제사를 지냈어. 아무도 모르게. 만수는 수첩을 덮고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최창식도 사실 불쌍한 사람이었다. 전쟁고아였고 살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을 뿐이야. 나와 다를 게 없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가족은 없었나요? 있었다. 부산에 늙은 어머니가 계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나는 그분께 익명으로 돈을 보냈다. 10년 동안.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번 돈을. 그래. 내 속죄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 병실 밖에서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다. 저녁 회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죽음을 앞두고 보니 분명해졌다. 이 비밀을 안고 죽으면 너희들은 평생 거짓된 아버지를 기억하게 될 거야. 그건 너희에 대한 또 다른 배신이라고 생각했어. 만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이 일이 밝혀진다면 너희들이 받을 충격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다. 지훈이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다. 아버지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70년 전 일을. 아니다.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 특히 누군가의 목숨을 앗은 죄는. 소연이 갑자기 일어섰다. 저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녀는 급하게 병실을 나갔다. 수진이 따라가려 했지만 지훈이 막았다. 혼자 있게도. 시간이 필요할 거야. 만수는 딸이 나간 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소연이가 제일 충격받을 줄 알았어. 그 아이는 늘 정의롭고 울고 닫으니까. 아버지. 괜찮다. 이해한다.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였다. 어제 썼다.
내일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고백한다. 용기를 주세요, 창식 씨. 병실에 침묵이 흘렀다. 지훈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소연이 병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복도에서 혼자 울었던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사람의 시신은 아직도 그 산에 있는 거예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원도 춘천 근처 야산이다. 정확한 위치도 기억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찰에 자수하실 거예요? 지훈이 동생을 말렸다. 소연아, 무슨 소리야? 70년 전 일을 이제 와서. 오빠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걸? 이건 살인이에요, 살인.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당방위였어. 아버지가 동생들을 지키려고. 그래도 시신을 유기한 건 범죄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숨긴 것도. 두 남매의 언성이 높아지자 수진이 중재에 나섰다. 일단 진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성적으로요?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인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요? 소연이 비꼬듯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평생 우리를 위해 살아오신 분이야. 지훈이 간절하게 말했다. 그게 면죄부가 되나요? 좋은 아버지였으니까 살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소연아, 내 말이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 어떤 이유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어. 그럼 자수하세요. 지금이라도. 소연의 단호한 말에 지훈이 격하게 반응했다. 미쳤어? 아버지가 얼마 살지도 못할 텐데 감옥에 보내자고? 그게 정의예요.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한 거예요. 정의? 내가 말하는 정의가 뭔데? 죽어가는 노인을 감옥에 보내는 게 정의야? 수진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제발 그만해요. 아버님이 보고 계세요. 만수는 자식들의 다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자신의 고백이 가족을 이렇게 갈라놓을 줄은 몰랐다.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에게 이런 짐을 지운 것도 죄다.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전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누구보다도.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아버지를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소연아. 지훈이 동생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뿌리치고 병실을 나갔다. 놔둬라. 그 아이도 시간이 필요할 거다. 만수가 아들을 만류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는 저녁 식사를 나르는 카트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소연이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수진이 위로하듯 말했다. 그럴까? 그 아이의 신념은 단단해서. 지훈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전 아버지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내 동생 말도 틀리지 않았어. 나는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아야 마땅해. 하지만 이미 충분히 벌을 받으셨잖아요. 70년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셨잖아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벌이 아니야. 그저 내 양심의 가책일 뿐이지. 진짜 벌은 법이 정하는 거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정말 자수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야겠지. 죽기 전에라도. 지훈이 다급하게 말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을 거예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저녁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일상적인 병원의 루틴이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잠시 깨트렸다. 간호사가 나간 후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 일단 며칠만 더 생각해 보세요. 소연이도 진정시키고 우리도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만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며칠은 더 기다려보자.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저희도 집에 가서 아이들 저녁 챙겨야 해요. 내일 다시 올게요, 아버님. 그래, 가거라.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라. 지훈도 일어섰다. 아버지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두 사람이 나간 후 만수는 홀로 병실에 남았다. 창밖의 도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창씨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내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 다음 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병실을 찾았다. 만수의 오랜 친구 최선자였다. 그녀는 만수와 같은 나이 75의 할머니였다. 만수야, 많이 아프다며? 선자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선자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은 무슨? 석 달 전에도 봤잖아. 선자는 의자에 앉으며 만수의 얼굴을 살폈다.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아픈 것 말고 무슨 일 있어?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선자야, 너한테는 숨길 수 없겠구나. 무슨 소리야? 어제 아이들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선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설마 그 일을? 만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선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나도 알고 있었어. 그때 일.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는 아침 일찍 병원에 와 있었다. 아주머니도 아셨어요? 선자는 지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도 그 동네에 살았거든. 최창식이란 사람도 알았고. 그녀는 만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날 밤 내 아버지가 피 묻은 옷을 입고 우리 집에 왔었어. 떨면서 도움을 청했지. 만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있겠어. 25 청년이 그렇게 무너져 우는 걸 본 건 처음이었어. 선자는 지훈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가 그때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동생들은 어떻게 되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해.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옷을 태워줬어. 그리고 입을 다물라고 했지. 내 아버지는 동생들을 지킨 거였으니까. 선자는 만수의 손을 잡았다. 그 후로 70년을 그 죄책감에 시달려 왔지. 매년 그날이면 산에 올라가는 것도 봤어. 어떻게? 다 알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다. 어제보다는 조금 진정된 모습이었다. 어머, 선자 할머니. 소연이구나. 오랜만이다. 소연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할머니도
아버지 일을 아셨어요? 그래. 처음부터 알았지. 선자는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소연아, 내 아버지를 원망하니? 소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알던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서. 내 아버지는 변한 게 없어. 그때도 지금도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사람이야. 선자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봐. 1954년에 찍은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젊은 만수가 어린 동생들과 함께 있었다. 동생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만수의 표정은 어두웠다. 이때 내 아버지는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 최창식이 죽은 지 몇 달 안 됐을 때야. 소연이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근데 한 가지 더 말해줄게. 선자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최창식은 그날 내 아버지만 찾아간 게 아니었어. 그 전에 다른 집도 털었지. 김씨네 할아버지는 맞아서 평생 불구가 됐고.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은 다 그가 없어져서 안도했어. 물론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선자는 만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만수야, 넌 동네를 구한 거였어. 비록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인은 살인이야. 만수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 맞아. 하지만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잖아. 그것도 벌이야. 선자는 일어서며 말했다. 난 이만 가볼게. 소연아, 내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완벽한 사람은 없단다. 선자가 나간 후 병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선자가 떠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온 사람은 50대 중년 남자였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박만수 선생님이시죠?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 장석호 형사입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먼저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오래된 실종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형사는 낡은 파일을 꺼냈다. 1953년 최창식 씨 실종 사건입니다. 만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침착하게 물었다. 왜 이제 와서 그 사건을? 최근 춘천 지역 개발 과정에서 오래된 육골이 발견됐습니다. DNA 검사 결과 최창식 씨로 확인됐습니다. 병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소연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여기 왜 오신 거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시 기록을 보니 박만수 선생님이 최창식 씨와 같은 동네에 사셨더군요.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장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다. 만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죽였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다급하게 말렸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형사님, 제가 최창식을 죽였습니다. 장 형사는 놀란 표정 없이 조용히 들었다. 만수는 그날 밤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동생들을 위협받았던 일, 우발적인 살인,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것까지. 정당방위였어요. 지훈이 변호하듯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려다가. 장 형사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다. 잠시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파일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실 저희도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과 당시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보니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만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인데 이미 50년이 넘게 지났죠. 소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럼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 형사는 만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최창식 씨는 당시 여러 건의 폭행과 공갈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수배 전단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최근 저희가 찾은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밤 최창식 씨가 먼저 흉기를 들고 박 선생님 댁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지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정당 방위가 인정되는 거네요. 지금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의미가 없죠. 장 형사는 일어서며 말했다. 박 선생님, 법적으로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유족에게는 알려야 합니다. 최창식 씨의 조카가 유골 인도를 요청했거든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죠. 그분들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장 형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다행이에요, 아버지. 법적 처벌은 없대요. 지훈이 안도하며 말했다.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법적 처벌이 없다고 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소연아. 하지만 소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그리고 왜 말씀하셨는지도.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냉정했어요.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다. 내가 옳았어. 죄는 죄니까. 아니요, 아버지. 이제 알아요. 아버지는 충분히 벌을 받으셨어요. 70년의 죄책감, 그게 어떤 감옥보다 더 큰 벌이었을 거예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다. 늦가을 찬바람이 병실 창문을 두드렸다. 만수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준비를 하라고 조용히 전했다. 병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지훈과 수진, 소영과 그녀의 남편 정호,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평소 같으면 북적였을 테지만 오늘은 모두가 조용했다. 할아버지, 손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13살 손녀 서연이가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만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서연이 착하구나. 그의 목소리는 이제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다. 한때 우렁찼던 목소리가 이제는 바람결처럼 희미했다. 아버지, 오늘 최창식 씨 조카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라고 하시던가? 삼촌의 육골을 찾게 해줘서 고맙다고요. 그리고 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용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70년 만의 화해였다.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을 것 같다. 소연이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제가 대신 만나서 전할게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동안의 고통을 모두 전할게요. 고맙다. 소연아. 만수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를 가장 걱정했다. 내가 가장 올곧아서 가장 상처받을 줄 알았거든. 아버지. 하지만 내가 제일 먼저 이해해 주는구나. 용서해 주는구나. 소연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용서가 뭔지 사랑이 뭔지. 만수는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손자 민준이가 할아버지 곁에 바짝 다가앉아 있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부탁이 있다. 뭐예요, 할아버지? 훌륭한 사람이 되렴. 완벽할 필요는 없어. 실수해도 괜찮아. 대신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어렸지만 할아버지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 것 같았다. 수진이 물 한 잔을 가져와 만수의 입술을 적셔 주었다. 아버님, 저희 때문에 힘드셨죠? 사업 실패했을 때도 한 번도 원망 안 하시고. 아니다.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다. 가족이 있어서 살 수 있었어.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최선자였다. 그녀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만수야, 내가 또 왔어. 선자야. 고맙다. 선자는 만수의 머리맡에 앉았다.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럼 10살 때였지. 내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왔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68년이야. 긴 세월이었네. 만수가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그날 밤 이후로도. 알아. 나도 내가 있어서 좋았어. 선자는 만수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과 손이 맞닿았다. 저쪽에서 창식 씨 만나면 사과 전해줘. 내 목까지. 그래. 꼭 그러마. 오후가 되자 만수의 호흡이 더욱 거칠어졌다.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고는 가족들에게 눈짓을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아버지,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지훈이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만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너희 어머니가 보인다. 소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요? 그래. 웃고 있어. 나를 기다렸다고. 괜찮다고. 만수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 갈 시간인가 보다. 아버지, 아직 아니에요. 조금만 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다. 때가 됐어. 그리고 무섭지 않아. 처음으로 마음이 편하다. 만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기억해라.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상처도 준다. 하지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그래도 사랑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그게 인간이다. 손자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울지 마라, 서연아. 할아버지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만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의 시선이 허공의 한 점에 멈췄다. 창씨가 거기 있구나.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만수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 했다.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이제 함께 가자. 그의 얼굴에서 70년 된 짐이 내려지는 것 같았다. 깊은 주름 사이로 평온함이 흘렀다. 사랑한다. 모두 사랑한다.
그것이 박만수의 마지막 말이었다. 저녁 6시 23분 노을이 병실을 붉게 물들일 때 만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은 채였다. 지훈과 소연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어제까지 갈등하던 남매는 이제 서로의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게 뭔지 알아?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뭐? 화해야. 우리도 아버지도 심지어 최창식 씨도 모두가 화해한 거야. 선자가 만수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편안한 얼굴이야. 처음 봐 이렇게 평화로운 만수 얼굴은. 그녀는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야 만수야. 3일 후 장례식이 열렸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만수가 도운 사람들, 함께 일한 사람들, 오래된 친구들. 그들은 하나같이 만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리고 특별한 조문객이 있었다. 최창식의 조카 최정민이었다. 50대 중년이 된 그는 만수의 영정 앞에 깊이 절했다. 고모부도 아저씨도 이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그는 지훈에게 편지를 건넸다. 돌아가시기 전에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전해드립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만수 어르신께. 저는 최창식의 조카 최정민입니다. 어르신의 고백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르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고모부의 육고를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부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지우는 편지를 아버지의 관 속에 넣었다. 아버지 들으셨죠? 용서 받으셨어요. 화장 후 만수의 육골은 두 곳에 안치되었다. 일부는 아내가 잠든 가족 묘지에, 일부는 최창식이 묻혔던 춘천의 산에 뿌려졌다. 소연이 유골함을 안고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이에요. 모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바람이 불어 유골이 흩어졌다. 단풍이 든 산은 아름다웠고 하늘은 높고 맑았다. 1년 후 만수의 길. 가족들은 아버지가 좋아하던 설렁탕집에 모였다. 그곳은 만수가 가족들과 자주 왔던 곳이었다. 아버지 참 이상한 분이셨어. 소연이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싸구려 설렁탕을 그렇게 좋아하시다니. 야, 무슨 소리야. 아버지한테는 이게 최고의 음식이었어. 지훈이 동생을 나무랐다. 알아, 오빠. 나도 이제 이 맛을 알 것 같아. 그들은 아버지를 추억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엄격했지만 따뜻했던 아버지, 실수도 했지만 끝까지 사랑했던 아버지. 있잖아. 수진이 말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 우리 모두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 민준이가 끼어들었다. 이제 중학생이 된 그는 할아버지를 많이 닮아가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대신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살라고. 맞아. 그게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야.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 그래.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만수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계절은 다시 가을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소연이 갑자기 말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 기억나? 사랑한다, 미안하다라고. 응, 기억나. 그게 아버지의 일생을 요약한 말 같아. 사랑과 미안함. 그 두 가지로 사셨던 거야.
지훈이 동생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어가야지. 미안함은 용서로 바꾸고. 그들은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빈자리였지만 왠지 아버지가 거기 앉아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 소연이 작게 속삭였다. 이제 편안하시죠? 우리도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것은 마치 대답처럼 들렸다.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내 인생은 실패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족을 사랑한 것만은 진실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살 가치가 있었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다. 아버지, 당신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랑거렸다. 어딘가에서 만수가 듣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미소 지를 것이다. 모든 것이 용서받았다고. 모든 것이 사랑받았다고.